경들은 과인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요? 아니면 과인을 시험하는 것이요? 21세 청년 왕의 떨리는 목소리가 경연청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전하, 저희는 다만 전하께서 성군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게 자유로울 줄 알았던 청년. 그를 기다린 건 황금빛 왕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죠. 그렇게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쿡 눌러주세요. 제발. 1494년 12월 성종이 39세로 승하했습니다. 25년간 나라를 다스린 왕의 죽음이었죠. 세자 이웅, 훗날 연산군이 될 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즉위식은 화려했습니다. 온 궁궐이 축하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문무백관이 새 왕 앞에 늘어섰죠. 연산군은 벅찬 가슴으로 왕좌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겠다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세자 시절 내내 참고 견뎌왔던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산군이 외척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자 사헌부에서 장계가 올라왔거든요. 전하, 아니되옵니다. 외척에게 함부로 벼슬을 내리시면 국가기강이 흔들립니다. 연산군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즉위 초기니까요. 신하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더 황당했습니다. 연산군이 공신들에게 상을 내리려 했거든요. 아버지 성종 때 나라를 위해 애쓴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상소문이 있었죠. 전하, 아니되옵니다. 함부로 상을 내리시면 국고가 바닥납니다. 이번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상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왕이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세 번째 충돌은 더 사소했습니다. 연산군이 궁궐 잔치에서 입을 옷을 새로 지으려 했거든요. 즉위 기념으로 화려한 의상을 준비하고 싶었죠. 그런데 어김없이 올라온 간언이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지나친 사치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자신은 왕자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신하들이 만든 울타리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이 울타리의 이름은 삼사였죠. 삼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세 기관은 조선시대 왕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였거든요. 왕이 잘못하면 간언하고 신하들이 잘못하면 탄핵하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왕의 명령도 삼사가 반대하면 실행되기 어려웠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 막으면 사간원이 가세하고 홍문관까지 나서면 왕도 어쩔 수 없었죠. 연산군은 매일 아침 경연에 나갔습니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죠. 그런데 이 경연이 연산군에게는 고문 시간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끊임없이 충고하고 가르치고 지적했거든요. 전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전하, 저렇게 하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전하, 옛날 성군들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답답함이 커졌죠. 도대체 내가 왕인가 아니면 이들이 왕인가?
어느 날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경들은 과인을 가르치려 하는 것이요? 아니면 과인을 시험하는 것이요? 신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전하, 저희는 다만 전하께서 성군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성군. 성군이라는 말이 연산군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성군이 되려면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는 점점 더 경연 시간이 싫어졌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일상의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밤에 산책을 하려 해도 문제였죠. 전하, 밤 산책은 위험하옵니다. 그만두시옵소서. 친구들을 불러 술 한잔 하려 해도 문제였습니다. 전하, 술자리는 삼가시옵소서. 백성들이 알면 실망합니다. 심지어 궁녀 하나 고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전하, 여색을 밝히시면 국가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연산군은 생각했죠. 도대체 뭘 해야 왕답다는 건가? 숨만 쉬고 있으면 되는 건가? 세자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공부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자유는 있었거든요. 아버지 성종 앞에서만 잘하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온 나라의 신하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답답했던 건 신하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왕을 존경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왕을 어린애 다루듯 했거든요. 전하, 이건 아직 일러요. 전하,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전하, 천천히 배우세요. 이런 말들이 연산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혼자 궁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밝았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이걸 견뎠을까? 성종은 25년간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훌륭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아버지도 이런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연산군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성종은 언제나 침착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을 들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죠. 오히려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자였나?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었지? 하지만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참는 게 힘들었거든요. 혈기왕성한 21살 청년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죠. 그런데 매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 말이 연산군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꿈속에서도 이 목소리가 들렸죠. 마치 주문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연산군은 생각했습니다. 왕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왕자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 앉아보니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죠.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고 항상 조심해야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왕은 친구를 사귈 수 없었거든요. 신하들은 신하일 뿐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두려워했고 왕을 이용하려 했죠. 진심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연산군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즉위하기 전만 해도 밝았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차가워져 있었죠. 내가 이렇게 변했나? 연산군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참으려 애썼습니다. 왕이니까 참아야지. 신하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참기 힘들어졌죠.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왕이 이렇게 무기력해야 하는 건가? 삼사는 왕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연산군은 점점 더 삼사를 증오하게 됐습니다. 사헌부의 관리들이 보이면 짜증이 났고 사간원 관리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났습니다.
홍문관 학자들의 얼굴을 보면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폭발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신하들을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죠. 그런데 연산군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 명분이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것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 하나가 드러나게 될 거였죠. 그 비밀은 연산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었습니다. 답답함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복수심은 광기로 변할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연산군은 그저 왕좌에 갇힌 답답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이 새 왕을 축복했습니다. 젊은 왕께서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거야. 성종 대왕의 아들이시니 훌륭하실 거야.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연산군이 혼자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이 말이 또 들렸습니다. 연산군은 눈을 감았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만 참자.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될지를요. 왕자에 갇힌 죄수는 언젠가 왕자를 부술 것이고 그 파편은 조선 전체를 베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연산군 일련의 궁궐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폭풍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연산군은 즉위 초부터 답답함 속에 있었지만 아직은 스스로를 다잡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아버지가 남긴 나라를 잘 지키겠다는 의지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정체성의 근본을 묻는 불편한 감정이었으며 아무리 새로운 왕으로서 마음을 다잡아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그를 늘 돌봐준 이는 정현왕후였고 신하들 역시 정현왕후를 어머니라 부르게 했습니다. 궁녀들은 말끝을 흐렸고 신하들은 질문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뒤 이 침묵은 더 큰 의문으로 자라났습니다. 궁중 어딘가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금기가 존재했습니다. 그 금기 주변에 다가가기만 하면 모두가 동시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기가 무너지는 날은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성종의 장례가 끝난 후 조정은 능을 조성하고 묘지문을 작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묘지문은 한 왕의 삶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였기에 연산군도 자연스럽게 검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국왕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서를 넘기던 손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생전 본 적 없는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생소했지만 이상할 만큼 강하게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문장 속에는 분명 외조부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옆에는 연산군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을 되짚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외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궁박 친척도 없었고 외조부에 대한 이야기나 유품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현왕후를 친모라고 믿고 있었기에 외가를 떠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묘지문은 명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외조부가 있었으며 그 이름은 궁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 속 글자만으로도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눈앞의 신하들은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묘지문 속 문장이 바로 그 금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따뜻했으며 혼란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외가를 숨겨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묘지문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그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외조부의 존재는 곧 자신의 생모가 정현왕후가 아니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연산군은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기억과 맞지 않았습니다. 정현왕후는 늘 자애로웠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보살폈습니다. 신하들 또한 계모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지문은 그 모든 기억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궁녀들의 미묘한 표정, 정현왕후가 보여주던 조심스러운 태도, 절대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던 궁 안의 금지된 공간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궁 전체가 진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신하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최대한 낮았고 말끝마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생모 윤 씨는 폐위되었고 궁에서 쫓겨났으며 결국 사사되었다는 사실. 그 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연산군에게 가장 큰 상처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자신만 모르고 살아야 했는가? 왜 어머니의 죽음이 금기가 되어야 했는가? 왜 정현왕후를 어머니라 부르도록 강요받아야 했는가? 왜 신하들은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가? 그가 느껴온 답답함의 근원은 권력의 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진 채 살아온 세월, 그 결핍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모의 이름을 처음 안 그날 연산군은 수라를 들지 못했습니다. 궁녀들이 문 앞에서 걱정하며 지켰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 어둠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은 슬픔이었고 배신이었고 혼란이었으며 무엇보다 깊고 날카로운 상처였습니다. 이 상처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광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억압에서 비롯된 분노가 아니라 가족의 비밀에서 비롯된 상처가 그의 운명을 어둡게 비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누구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작은 균열이 생겨났고 그 균열은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생모 윤 씨의 존재를 알게 된 뒤 궁궐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국정을 챙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춘 조정, 어머니의 흔적을 지운 궁궐, 그 모든 것이 서서히 의심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어느 날 한 문서로 인해 폭발하게 됩니다. 그 문서는 사관들이 남기는 사초였습니다. 사초는 왕 앞에서도 절대 가감할 수 없는 사실을 기록하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가 후대의 실록 편찬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관들은 왕이 곁에 있어도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제도가 조선의 큰 틀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사초라는 존재가 점점 불편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평가되고 고쳐 쓸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 점점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되는 문구가 연산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초 속에는 단종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관을 바다에 버렸다는 내용도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지만 연산군은 다른 곳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의 어투와 시각이 마치 세조를 원흉으로 보는 듯한 지나치게 비판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자신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연산군에게 세조는 조선을 안정시키고 기반을 닦은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초 속 문장은 마치 세조를 비난하고 그의 업적을 뒤집어버리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모욕을 받은 듯한 감정이 연산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문제의 내용은 살인파의 핵심 인물인 김종직의 글 조이제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조이제문은 단종을 암시하며 세조를 풍자한 글이라는 해석이 가능했고 몇몇 신하들이 이를 확대하여 연산군에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유자관과 같은 무신계 인물들은 살인파를 견제하기 위해 이 문제를 더욱 크게 부풀렸습니다. 연산군의 내면에서는 억눌렸던 상처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생모의 죽음이 거대한 모함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였기 때문에 그는 조정이 자신과 자신의 혈통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쉬웠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세력과 할아버지를 비난한 글을 남긴 세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느낌은 비이성적이었지만 상처받은 마음에는 현실보다 감정이 더 강하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초를 향해 불신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제도, 그 제도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칼날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사관들이 있는 존재 자체가 불편해졌고 그들이 쓰는 글이 불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함받고 죽었듯 역사도 언제든 누군가의 손에서 왜곡될 수 있다는 불안이 그를 잠식했습니다. 무오사화가 지나간 뒤 조정은 잠시 조용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연산군의 마음속 불길한 예감과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사초를 둘러싼 분노를 세상 밖으로 쏟아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더 어둡게 가라앉아 맹렬한 덩어리처럼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세조를 둘러싼 기록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어느새 어머니의 죽음도 기록 속에서 왜곡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연산군은 하루에도 여러 번 생모 윤씨를 떠올렸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존재, 자신에게서 철저히 지워졌던 어머니.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정현왕후의 모습에서도 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은혜로움보다는 숨겨진 무언가를 모른 척했던 냉정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조정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선 안 될 금기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입은 완벽하게 닫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억눌린 말들을 내뱉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을 열게 된 사람은 뜻밖에도 술자리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임사옹의 아들 임승재가 주최한 소규모 연회였습니다. 연산군은 평소보다 조금 거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참석했습니다. 젊은 관리들이 모여 잔을 기울이는 자리였고 큰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과 탐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러한 자리에서 신하들의 속내를 자주 읽곤 했습니다. 그는 잔잔한 음악과 은은한 등불 아래 놓인 술잔을 가만히 바라보았고 신하들은 조심스럽게 그의 시선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임승재가 조금 달아오른 얼굴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술 기운 때문이라기보다 오래 눌려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려는 듯 묵직했습니다. 연회장의 소음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고요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승재는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가 내뱉은 말들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하소연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조심스럽게 숨겨진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임승재는 자신의 집안이 남몰래 품고 있는 오래된 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오래도록 감춰야만 했던 비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한 중심에는 패비 윤 씨가 있었습니다. 윤 씨가 쫓겨난 과정,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한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뉘앙스. 그 모든 이야기가 짧은 시간 동안 귓속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들은 나약한 변명이 아니었고 공적 기록에 실린 마른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억울함,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두려움이 그대로 살아있는 생생한 서사였습니다. 그동안 궁중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던 뒷이야기들은 대부분 가벼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들은 이야기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윤 씨가 거짓된 모함과 참소에 의해 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 그 과정에 후궁들이 연루되었다는 주장, 궁중에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 속에서 결국 희생되었다는 흐름. 연산군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금기가 떠올랐고 어린 시절 경험했던 미묘한 느낌들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왕후가 보여주던 조심스러운 눈빛, 궁녀들의 숨죽인 행동, 신하들의 회피하는 대답들. 이제 돌이켜보니 모든 장면이 생모의 비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무너짐은 조용했지만 날카로웠고 연산군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서 잠들어 있던 상처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 상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형태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윤 씨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렴풋이 떠오르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어머니라는 단어만으로도 깊은 슬픔과 연결되었습니다. 윤 씨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았다면 그 죽음은 자신의 존재를 향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은 자신에게 향한 조정의 침묵과 감춤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연회장에서도 더 이상 술의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조금 떨렸고 가슴 안쪽에서는 묵직한 울분이 솟구쳤습니다. 그 울분은 분노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잃고도 모르고 살아야 했던 세월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조용히 감춰왔던 조정 전체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갈 무렵 연산군은 갑작스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폭풍의 전조처럼 묵직했습니다. 조정의 등불들이 차례로 흔들렸고 복도에 들이운 그의 그림자는 점점 어둡고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 억울함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그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단단한 신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낸 희생이자 자신에게 남긴 치명적인 상처였습니다. 조정이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국 자신의 삶을 되찾는 일과 같았습니다. 연산군은 천천히 마음속 결의를 굳혔습니다. 그 결의는 조용했지만 뜨거웠고 위험했습니다. 이제 사초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만든 이들, 그 죽음 앞에서 침묵했던 이들, 그들이 누구인지 밝히려는 움직임은 곧 조선을 거대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임승재의 술자리에서 들은 고백은 연산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상처를 억누르기엔 너무도 거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한 조각의 이야기는 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부유하던 의심들은 하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태도, 정현왕후의 조용한 시선, 신하들의 회피하는 말투, 모든 것은 하나의 결론을 향해 곱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궁궐을 거닐며 오래된 건물들과 나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바람에도 마음은 흔들렸고 그 어떤 말에도 쉽게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표정 변화조차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정 전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외면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은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 압박은 어느 순간 사적인 슬픔이 아니라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정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던 어느 날 궁중에서는 후궁 엄씨와 정씨에 관한 오래된 소문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를 모함하고 성종의 마음을 흔들며 결국 윤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이라는 속삭임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연산군에게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고 그 죽음에는 분명 누군가가 의도적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연산군은 마음속에서 결의를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을 속여온 세상에 책임을 묻기 위해 역사에서 삭제된 이름을 복원하기 위해 그는 궁궐 곳곳을 다니며 윤 씨와 관련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사라졌고 윤 씨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 분노를 더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감춰진 기록은 곧 감춰진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연산군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후궁 엄씨와 정씨가 밤중에 붙잡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여겼습니다.
그 순간 감정이 이성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후궁 엄씨와 정씨는 잔혹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궁중의 하인들은 눈을 감고 있었고 관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공허함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행위가 어머니를 되살리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 터진 감정은 더 큰 대상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이복 동생들이었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은 어린 시절부터 친형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윤 씨가 아닌 정현왕후의 아들이었고 윤 씨와 대립되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복 동생들을 인수대비 앞에 세웠습니다. 이 장면은 궁궐 안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수대비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오래 살아왔고 조선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지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흥분, 그리고 오래 참아온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끝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정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죽인 이들, 그들과 연결된 세력, 그리고 진실을 숨기고 침묵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나라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죽어있던 한명회 등 왕실 권력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부관참시라는 극단적 형벌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연산군이 과거에 남긴 상처와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의 반영이었습니다. 죽은 이들의 뼈를 파헤치는 장면은 조정 전체에 섬뜩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왕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논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사적인 상처를 공적인 폭력으로 바꾸어 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서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복수심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불신이 끝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용돌이는 어느새 감정의 폭풍으로 변했고 그 폭풍은 더 많은 사람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230명이 넘는 인물들이 숙청되었고 궁궐은 피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정의롭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계속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었음에도 그는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깊고 차갑게 남아 있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는 점점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에게 단 한 번의 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앞으로 조선을 집어삼킬 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서서히 괴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사화가 끝난 뒤 궁궐에는 잠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한계까지 밀려난 뒤의 허탈한 침묵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숙청되었고
오래된 원한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었다고 믿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깊고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예기치 않게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서 느끼는 고독,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감정, 어린 시절부터 쌓인 답답함이 하나의 행동 원리로 합쳐지며 그는 점점 현실과 감정의 경계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여전히 신하들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왕을 지켜보았지만 연산군은 이제 그 시선들마저 피곤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그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듯한 부담을 주었고 다시는 그런 눈빛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감정을 바꾸기 위해 점점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정치와 국정은 그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에게 몰아닥치는 공허함을 잊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궁중 깊은 곳에서 기생들이 모이는 작은 연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연산군은 잠시나마 머릿속이 비어지는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술과 음악, 춤이 어지럽게 섞인 그 공간은 그에게 현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이 작은 도피는 곧 하나의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궁궐 내에서 기생들을 선발하는 일을 담당하는 채용사가 정식으로 설치되었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임사홍과 임승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이미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고 기생뿐 아니라 양반집 첩, 백성의 딸까지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지만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두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했습니다. 그는 궁궐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기 시작했고 기생들을 모아 궁중 깊은 곳에 운평이라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최고의 미인들이 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습니다. 이 단어는 세월이 지나 지금의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왕이 원하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공간이었고 그곳에서는 어떠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연산군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던 표정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기쁨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잊기 위해 억지로 밝게 웃는 사람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연회 속에서는 웃고 있었지만 연회를 떠나는 순간 그의 눈빛은 곧장 식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내면을 위로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상처를 치유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웃음과 더 큰 향락을 원했습니다. 그럴수록 공허함은 더 깊어졌습니다. 채용사들이 들여오는 여인들은 점점 더 늘어났고 그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졌지만 왕의 귀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왕을 지켜보는 신하들조차 그에게 더 이상 충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조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져 있었고 누구도 다시 왕의 분노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연산군에게 통제의 환상을 주었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연회가 잦아지고 궁궐은 밤낮이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끊이지 않고 흘렀고 술잔은 한 번도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새벽과 밤의 경계를 잊은 채 계속되는 즐거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떠올리기 싫었고
정치의 무게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고요였습니다. 고요 속에서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과 진실이 끊임없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요를 지우기 위한 소리를 더 크게 만들고 그 소리 속에 자신을 남김없이 던졌습니다. 왕실의 재정은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세금보다 왕 개인이 쓰는 돈이 더 많아졌고 조정에서는 점점 이 문제를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충언이 또 다른 사활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은 왕의 행동을 더욱 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채용사들의 경쟁은 끝없이 치열해졌습니다. 임승재는 죽기 직전까지 더 많은 미인을 바치고 싶었다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왕의 총애를 얻기 위해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은 왕의 향락 정치를 더욱 가속시켰고 그 결과 궁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희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단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면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빈자리와 세상에 대한 불신을 끌어안은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쾌락은 그의 상처를 잊게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폭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구하려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르치고 충고했던 신하들, 침묵했던 조정, 자신을 속였던 왕실의 어른들, 그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점점 세상 전체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흥청과 운평은 그의 도피처였지만 동시에 실상은 그가 끝없는 추락을 향해 걷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향락으로 가득한 궁궐 속에서 왕은 점점 인간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한 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 향락의 끝은 또 다른 폭정과 공포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 공포는 곧 도성 전체를 삼키는 금표 정책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궁궐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사가 입을 열지 못하고 언관들도 감히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연산군을 붙잡아 두던 말들, 아니 되옵니다라는 외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묘하게 고요한 침묵이 이제는 궁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왕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가져온 것은 해방이 아니라 더욱 깊은 공허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계산과 공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흥청망청의 연회가 매일 열렸지만 왕은 어느 순간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취해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그 공허를 덮기 위해 그는 점점 더 과격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들어온 첫 대상은 궁 바깥의 세상이었습니다. 왕은 더 큰 공간을 원했습니다. 더 많은 자극, 더 넓은 사냥터, 더 풍성한 향락이 필요했습니다. 궁궐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조선 전체를 흔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도성 사방 백리를 금표로 지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은 단순한 구역 설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마음껏 사냥하고
마음껏 이동하고 마음껏 즐기기 위해 도성 주변의 수많은 마을과 백성들이 단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금표 안에서는 왕의 행차가 언제든 가능하며 무단으로 드나드는 자는 모두 참한다는 규정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박힌 금표 기둥을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들판이던 곳이 오늘은 왕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폐쇄되었고 논밭은 황폐해졌으며 사람들은 강제로 짐을 꾸려 떠나야 했습니다. 금표 안에서 왕은 말을 타고 질주했고 사냥꾼들은 짐승이 아닌 백성들의 삶을 짓밟아 지나갔습니다. 정승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10회 10조를 올렸습니다. 금표 정책이 나라를 파괴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붓끝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왕의 눈을 거스르는 순간 자신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반응은 너무도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10회를 올린 정승들을 왕의 권위를 능멸한 죄라고 규정하며 압박했습니다. 그 순간 조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은 더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곧 죄를 의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금표 정책이 시행되면서 왕의 주변에는 날이 선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피해 움직이는 관리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관청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왕 앞에서 백성의 곡소리를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에는 잔혹한 형벌들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압슬과 포락, 능지처사 같은 극형들이 자주 사용되었고 왕의 노여움에 닿은 자들은 이유조차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는 침묵하고 밤에는 떨었으며 궁궐 밖 세상은 점점 어둡고 묵직한 불안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가 커질수록 오히려 마음속의 빈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모두가 그의 명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겉으로는 완전한 권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던 자유는 어느새 그를 또 다른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쳤고 신하들은 굳어버린 채 침묵했고 궁궐은 왕의 발걸음 소리만 울리는 텅 빈 무대로 변해갔습니다. 그 무대 한가운데서 연산군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조차 잊어갔습니다. 상처를 잊기 위해 만들었던 세계가 결국 그 상처를 더욱 크게 키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는 점점 더 깊은 폭정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그 고요한 폭정의 그림자 아래에는 곧 폭발할 반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금표의 공포가 넓어질수록 그 반대편에서는 조용히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폭정의 정점에 선 순간 이미 몰락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506년 가을 조선의 하늘은 유난히 잿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도성 곳곳에는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연산군은 그 불안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금표 안의 세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금표로 둘러싸인 넓은 들판에서 그는 때때로 말을 달렸고 그 주변에는 항상 임사홍과 소수 측근들만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도 신하들의 절망도 왕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이제 더 이상 조정이 아니었고
그저 왕이 만든 거대한 놀이터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침묵으로 얼어붙어 있던 조정의 바닥에서 서서히 무언가 움트고 있었습니다. 탄핵도 간언도 호소도 차단된 시대, 입을 열면 죽는 시대. 그렇기에 사람들은 속삭였고 서로를 눈치 보며 움직였으며 마침내 입을 다문 손들이 칼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왕을 말려도 들리지 않으니 왕을 막을 수 없다면 치워야 한다는 결론. 그것이 바로 반정의 시작이었습니다. 9월 1일 밤 세상을 뒤흔들 마지막 장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 어둠 속에 거대한 물결처럼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조선의 운명이 이번 단 하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정군 가운데는 무오사화를 일으키던 주역 유자광의 얼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역시 왕의 광기 앞에서 더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권력의 냄새에 따라 움직였던 인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밤 10시 무렵 1000여 명의 군사가 창덕궁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로 들리는 발걸음은 규칙적이었고 행군하는 병사들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단 한 명도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군사들이 반격하기 전에, 궁궐이 혼란에 빠지기 전에 단숨에 왕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궁궐 내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고요했습니다. 몇몇 관리들은 밤 기록을 정리하며 불을 밝히고 있었고 궁녀들은 잔잔한 발걸음으로 밤수라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모두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운명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반정군의 첫 목표는 왕의 침전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들, 특히 임사홍과 임승재 같은 핵심 세력을 먼저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측근 없이는 스스로 무엇도 결정하지 않는 왕이었고 그만큼 그들을 제거하면 왕은 완전히 고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정군이 궁궐 안으로 들이닥치자 잠을 자던 궁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경비를 서던 병사들도 칼을 쥘 틈도 없이 제압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조직력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진 것은 궁궐의 북문과 서문이 모두 장악된 후였습니다. 연산군은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소동이라 여겼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떠들썩한 농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들려오는 병사들의 비명과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궁녀들의 겁먹은 얼굴을 보며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이 이끄는 군사들이 창덕궁의 후원에서부터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 곧바로 숙수청을 지나 왕의 침전까지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왕의 침전 문이 벌컥 열리자 침전 안의 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산군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당혹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정군의 수장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명령을 전했습니다. 왕위를 내리고 동궁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했던 폭군의 마지막 모습은 광기를 뿜고 소리 지르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것이 꿈처럼 가라앉아가는 순간을 응시했습니다. 그가 한때 지배했던 세계가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그 길로 폐위되었습니다.
모든 권위와 상징을 빼앗긴 채 억지로 동궁으로 옮겨졌고 이틀 뒤 강화도 교동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짧고 고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배지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찾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한때 왕이었음을 증명하는 몇 조각의 기억뿐이었습니다. 유배된 지 2달 만에 연산군은 병을 얻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나이 31. 가장 젊고 가장 짧고 가장 격렬한 왕의 최후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남아있는 그의 무덤은 놀랍도록 작고 초라합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왕자도 금표도 흥청의 음악도 없습니다. 그저 한 소년이 어머니를 잃고 방황하다 끝내 누구도 붙잡지 못한 채 떨어져 버린 그림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몰락이 조선에 남긴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왕자는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그 권력에 의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는 역사가 남긴 가장 잔혹한 반면교사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